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지역사회복지론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이죠. 자, 99번 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어요. 자, 실행 단계.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어떻게 돼요? 처음 문제 확인하고 욕구 사정한 다음에 계획 실행하고 그 다음에 종결 평가하고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죠. 자, 실행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고유 상황을 파악하고 표적 집단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건 이제 문제 확인, 지역사회 문제가 뭔가 확인하는 단계고, 문제 확인 단계에서 실천 모델을 결정한다. 실천 모델 결정할 때는 이제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할 일이죠. 개입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토착 지도자의 시각을 알기 위해서 FGI, 그러니까 초점 집단 인터뷰 기법이죠. 사용하는 것은 평가 단계다. 자, 이건 욕구 사정 단계에서 이걸 하죠. 욕구 사정 단계에서. 형성 평가는 평가 대상이 최종 성과물이기 때문에 결과 평가를 의미한다. 이게 총괄 평가 의미하는 거죠. 총괄 평가가 이제 결과 평가죠. 사회지표는 문제 확인, 욕구 사정,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료다. 맞는 얘기고요. 100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평가 단계에서는 개입 방향과 수준을 결정한다. 자, 개입 방향과 수준을 정하는 것은 이제 계획 실행 단계에서 하실 일이고, 실행 단계에서는 참여자를 적응시키고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왜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예. 자, 자원 계획 및 동원 단계에서는 문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학자별로 이제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을 논의한 게 참 많이 틀려요. 보통 문제 확인, 계획 실행, 욕구 사정, 뭐 그다음에 평가 이렇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문제 확인하고 욕구 사정하고 계획 실행하고 종결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원 계획과 동원 단계를 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실행 단계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요. 문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 문제 우선순위는 계획에서 할 일이고요.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게 맞죠? 사정. 그렇죠? 욕구가 뭔지, 그리고 항상 사정이라는 말은 문제의 욕구가 뭔지를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뭔지 알아보는 게 사정이라 그랬었죠. 101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문제 발견 및 분석 단계는, 자, 이건 또 어느 학자인지 몰라도 이제 문제 발견, 분석까지 해놨어요. 계획을 행동으로 변환시키는 실행 단계 이후에 진행한다. 문제 발견은 이제 맨 앞에서 해야 될 일이죠. 맨 앞에서. 평가 단계에서 총괄 평가는 모든 실천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총괄 평가를 다른 말로 결과 평가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원 계획 및 동원 단계는 실행 단계 이후에 진행한다. 자원 계획 및 동원 단계는 실행 단계 이전에 하고, 그러니까 이걸 실행 단계로 보기도 하고, 자원 계획 및 동원 단계를 실행 단계 이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목적 및 목표 설정 단계는 지역 주민 욕구 행한다. 지역사회 포럼은 실행 단계, 이 욕구 사정 단계에서 할 일이죠. 자, 102번에 일반적인 우리 단계가 나왔어요. 문제 확인 및 문제 정의 확인하고, 욕구 사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자원 동원하고, 실행하고. 그렇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종결 평가하는 식으로. 이 102번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천, 이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이제 이 어느 교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뤄놓은 과정입니다. 보시고. 자, 103번은 또 틀려요. 실행과정 점검 단계, 모니터링에서는 실행과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진척도를 파악한다. 맞고. 목적,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겐트 차트를 써먹기도 하고, 평가 단계에서 결과 평가만 실시한다. 결과 평가만이 아니고 뭐 형성 평가, 즉 과정 평가를 쓰기도 하죠. 욕구조사 단계에서는 주로 정보 제공자 인터뷰, 지역사회 포럼, 사회 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맞고요. 자, 지역사회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 행동을 위한 어젠다로 채택한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문헌 검토한다. 지역사회 지도자, 공직자, 토착주민, 지역운동가 등 유력인사의 인식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인식을 참고를 해야 되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을 찾아본다. 해결을 위한 장애 요인과 문제 지속 요인 파악한다. 다 맞고요. 105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문제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된 당사자들과 폭넓게 대화를 나눈다. 문제 범위에 있어서 초기에는 개방적 태도를 갖고 시간과 자원의 양에 따라 표적 집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거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장애 요인은 무시한다. 이런 거 틀리면은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문제 틀리면은 다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죠. 106번. 자, 문제 발견 및 분석 단계 또는 뭐 확인 단계. 하여튼 학자별로 주장하는 바가 틀린데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 102번을 통해서 기본 틀을 잡으시되 제가 우리 교재상에 다뤘던 것도 이제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106번 풀어보시고요. 자, 107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욕구 사정 단계에서 고려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프로그램의 적절성 정도. 자, 프로그램의 적절성 정도를 따지는 건 이제 평가 때 해야 될 일이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이게 자원 확보 단계에서 하실 일이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 간의 합의를 도출해낸다. 이게 이제 실행 과정에서 하실 일이죠. 지역사회 사회 구조와 경제적인 상황들, 그걸 파악하는 게 욕구죠. 그게 이제 거시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욕구예요. 108번.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소집단으로 구성되며 여러 명이 동시에 질의와 응답에 참여할 수 있고 집중적인 토론에 유용한 지역사회 사정 방법. 초점 집단 기법이죠. 포커스 그룹. 그렇죠. FGI 기억하실 겁니다. 10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 지역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택한다. 선택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서 토론해. 그 사람들이 이제 초점 집단이죠. 포커스 그룹이에요. 그죠? 의사소통은 개방형 질문으로 해. 즉 뭐냐면 그냥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답을 포괄적으로 듣는 거죠. 자, 110번.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욕구 파악 방법은 했는데 보기가 없죠? 이거는 없애십시오. 없애주시고. 자, 111번 봅니다. 지역사회 사정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비공식적 인터뷰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신뢰도와 일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자, 비공식적 인터뷰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신뢰도와 일관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구조화된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위 체계 사정은 하위 체계의 정태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이해, 하위 체계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런 동태적 변화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요. 민속학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면담도구를 쓰면 안 되겠죠. 비표준화된 면담도구를 써야 되고, 명목 집단 기법은 문제 이해, 목표 확인, 뭐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이게 맞고요. 델파 기법 명목 집단을 대신해서 지역사회 포럼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델파 기법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포럼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역사회 주민들 모아놓은 그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가 포럼이죠. 그렇죠. 자, 112번. 지역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사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지역사회 사정 과정 중 사회복지사가 확인한 변수는 뭐냐 이랬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부녀회, 기초농령금을 지급하는 동주민센터, 후원금을 지원하는 종교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 이게 바로 뭐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녀회,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종교단체 이런 것들 전부 뭐예요? 서비스 전달 체계들이죠. 그렇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들. 113번.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력, 전문기술, 재정, 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사정을 뭐라? 이걸 자원사정이라고 하죠. 이거 우리 배웠고요. 114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목적과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놈의 목적, 목표는 실천론에서도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는 또 행정론에서도 나옵니다. 목적은 미션보다 더 구체적인 방향 제시한다. 자, 맞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가장 포괄적이고 미션 밑에 목적, 그 다음에 목표가 있는 거죠. 미션, 목적, 목표, 그죠? 미션은 보통 사명이라고 번역을 하죠. 목적과 목표 달성에는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참여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목표들은 목적에 통합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합니다. 목적 하에서 목적 안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결과 목표는 표적 집단을 어떠한 상태로 향상시킬 거의 내용 담고 있어야 되고, 과정 목표는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한다. 맞고. 115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다음 활동을 해야 하는 단계 내렸습니다. 참여자 적응 촉진하기, 참여자 간 저항과 갈등 관리하기, 실행 단계 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 무엇인가가 가고 주민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실행 단계입니다. 자, 116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평가는 변화의 장점이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회적 과정,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초기에 등장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효율성 평가는 투입 비용과 서비스 산출 단위의 비교량으로 평가하고, 과정 목표의 성취 여부는 주로 양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 과정 목표의 성취 여부는 양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로 판단된다기보다는 양적 질적인 걸 다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주로 또는 뭐뭐만 이런 말 들어있으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과평가는 일반적으로 효과성 평가의 속성을 갖고, 그죠? 성과평가가 효과성 평가예요, 그죠? 예.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게 성과 아니에요, 그죠? 117번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속성이 다른 하나 있습니다. 투입 예산, 자원봉사자 수, 센터 종사자 수, 그렇죠? 센터 규모, 이건 다 투입이죠, 투입. 그렇죠? 근데 아동의 학교 출석률은 뭐예요? 산술적으로 나온 결과, 즉 투입 변환, 그 다음에 산출이죠. 이건 산출. 그렇죠? 양적으로 표현되어진 산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투입, 자원봉사자 수, 센터 종사자 수, 센터 규모 같은 것은 양적 투입이에요. 우리가 투입, 전환, 산출, 논리 모형 공부하셨죠? 바로 그 산출에 해당하죠. 4번은. 자, 118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수행해야 되는 게 뭐냐? 자원 파악, 욕구 사정, 실천 계획 수립 및 홍보, 목표 설정. 성과 측정이 맨 나중이죠. 이게 일종의 평가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 성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은 결국 설정되어진 목표에 대한 결과치죠. 그렇죠. 119번. 옹호 기술의 특성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옹호. 자, 편들어주는 거라 그랬죠?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 목적 맞고요.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한다. 자,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 여러분, 옹호의 대상은 주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스스로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옹호의 대상이죠. 자,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진 않아요. 표적 집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 행사. 그러니까 표적 집단이라는 것은 옹호의 이제 반대 대상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정책가, 정책 집단, 그렇죠. 또는 뭐 부자들, 기업 집단 이런 사람들이 바로 표적 집단이 되겠죠.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써먹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120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를 할 때 옹호의 구체적 전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설득, 증언 청취, 표적 난처하게 하기, 정치적 압력 다 되고 의뢰만 아니죠. 의뢰만. 자, 121번.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옹호 기술 중 하나인 설득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것도 좀 기억합시다. 우리가 설득의 구성 요소, 설득의 대상, 오디언스, 즉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설득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그 전달 포맷이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사람, 전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전달 대상한테 메시지를 어떤 형식에 의해서 준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설득 구성 요소예요. 의제 설정 이런 거는 뭐 의제, 아젠다라는 거 우리 어디서 공부해요? 그건 정책론에서 다룰 얘기죠. 예. 자기 옹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자기 옹호는 내가 나를 옹호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죠? 우리가 개인 옹호하고 구분하라 그랬어요. 개인 옹호는 뭐예요? 옹호의 대상이 사회복지사가 옹호하는 옹호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가 이제 개인 옹호고, 자기 옹호라는 것은 사회복지사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이제 조금 넓게 보면 자조 집단이 자신들을 스스로 옹호하는 게 이제 자기 옹호입니다.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23번 효율적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정기회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하고 개별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팀 접근 서비스를 시도해 나가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팀 접근적 서비스. 자, 개별 기관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팀 접근적 서비스 한다. 바로 연계에 관한 얘기고요. 지역사회 복지 연계 기술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해서 유지해야 되고,
개별 조직들 간 수직적인 관계하면 안 되고 수평적이라야 되죠. 연계하려면은 너네 조직 내 조직은 어떻게 서로 동등한 관계, 즉 수평적 유형을 해야 되지. 수직적이라는 건 이제 위계적 관계죠. 예, 아니고요. 서비스 중복을 막고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사회 연계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잠식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신뢰, 연대감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지역사회 연계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죠. 그렇죠. 증가시킵니다. 자, 125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 중 조직화 기술에 관한 거. 지역 복지 운동은 조직화 기술을 활용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교합하는 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들을 선정해서 모임을 구성하는 거, 효과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을 의도적으로 피하면 안 되고 항상 갈등과 대립을 잘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더 견고한 조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써먹고요. 126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 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일부 집단을 하나의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죠. 초기에는 복지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점차 지역 주민한테 그걸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바로 조직화 기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을 선정해서 모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신들끼리 그 모임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게 하는 거. 127번.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조직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회의, 협상, 그러니까 모임할 때 필요한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화 기술은요. 그러니까 회의해야 되고, 또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럼 지역 문제 이슈 설정이라는 것은 회의나 협상의 어떤 논의 주제죠. 회의의 주제, 협상의 주제예요. 그게 이슈죠. 지역사회 지도자 발굴, 주민 통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중 네트워킹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자발성을 촉진하고 상호 호혜적 의사소통을 한다. 자, 상호 신뢰를 위해서 수평적 관계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예.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는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로 나와 있죠. 예,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자, 129번.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성공 요인이 아닌 거. 조직의 자발성이 인정돼야 되고 조직의 경쟁성,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트워크는 수평적 관계라 그랬어요. 지역사회 조직들끼리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경쟁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누군가를 앞질러 가고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1등, 2등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관리자 역할 중요하고 협력의 목적과 비전 공유돼야 되고 자원이 풍부해야 참여가 원활할 수 있다. 자, 130번. 사회 자본 이론 내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사회적 교환 관계에 내재된 자본이다.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되고 자본의 총량은 고정적이 아니고, 그렇죠. 사회적 자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공부하셨지만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감소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휙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일종의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감, 연대감이라 그랬죠. 구성원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공유되고 호혜적 문화를 기초로 해서 형성된다. 자, 131번.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거나 동원하는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 기부자들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욕구를 규명한다. 자원 개발은 자연 발생적 상황에 따라서 대처한다. 자원 개발을 자연 발생적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안 되고 먼저 능동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선조치적으로 먼저 나가서 자원을 개발해야죠. 우리 앞에서도 공부하셨듯이 교환 이론이나 또는 자원 동원 이론, 그렇죠? 보셨듯이 이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복지 조직은 재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원 동원의 원천이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자원 개발을 위한 기법, 이벤트, 대중매체 광고, ARS 같은 것들 쓰죠. 자, CRM, 자, 명분 연계 마케팅,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회복지관 자원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이 명분 연계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기업
연계 마케팅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행정론에서는 또 그렇게 배워요. 기업이 이제 뭔가요? 기업 입장에서 사회복지 조직에 후원금을 내고 그걸 통해서 기업 이미지가 올라가고 또 세금에서도 혜택을 받죠. 기업이 이제 복지 관련 돈을 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요. 자, 반면에 또 회사 사회복지 조직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재원을 얻게 되니까 그걸 갖고서 이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양쪽이 다 득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윈윈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132번. 자, 우리 자원 개발 방법. 기업이 전략적으로 쓴다. 지금 나왔네요. 또 명분 연계 마케팅, CRM. 우리가 이걸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고도 해요. Cause Related Marketing.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상품 판매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복지 기관의 자원 개발에도 기해서 사회 공헌 활동도 한다. 답은 2번이네요. 그죠? 133번. 다음 중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기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 기존 조직을 써먹는다.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사람들을 만나오고 데리고 오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하고 인적 자원 개발하는데 재정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자, 134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중 인파워먼트에 해당하는 것. 자, 역량 강화입니다. 자, 의식 제고하고 공공의제 만들고 그렇죠? 자기 목소리 내게 하고 사회 자본을 창출해서 서로 연대하게 만들어요. 신뢰하게. 답이 다 되죠. 135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계획 프로그램, 연계 인파워먼트 자원 개발 동원. 자, 보시고 자조. 집단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며 갈등을 활용한다. 자조라는 거 이제 스스로 돕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자, 136번. 사회 행동의 전술과 전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력도, 즉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력도 힘의 원천이다. 사회행동 전술들의 혼합 사용을 피해야 된다. 이거 혼합 사용을 해서 우리 사회행동에서 전술과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술과 전략이라는 건 상대방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방법, 단 그 방법은 이제 합법적 범위 안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합 방법 사용을 해야 됩니다. 추상적 논쟁이 아니라 대상 집단과 힘 겨루기. 힘의 원천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 수치감을 갖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 다른 조직과 협력 관계는 협조, 연합, 동맹이 있다. 배우셨어요. 자, 137번. 사회 행동 조직이 타 조직과 맺는 협력 관계 유형 중 연합 관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각 조직은 모든 행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자, 연합 관계. 우리가 협조, 연합, 동맹이라고 하는 협력 관계 유형이 있었잖아요. 자, 연합은 이제 협조 다음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각 조직은 모든 행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죠. 연합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유리할 때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유사한 목적을 가진 조직들의 일시적인 연결이다. 자, 그건 이제 협조에 관한 얘기고 언제든지 어느 한쪽에서 중단 가능하다. 이것도 협조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둔 영속적인 구조다. 이게 이제 동무에 관한 얘기고 중앙위원회나 직원에 의해서 장기적인 활동 수행한다. 이것도 동무에 관한 얘기죠. 자, 협조, 연합, 동맹 세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138번. 지역사회 조직 간 협력 전략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동맹은 조직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힘을 증대시키는 방식이다. 자, 조직의 자율성 중시하면서 힘을 증대시킨다. 협조에 가깝죠. 협조는 특정 이슈에 관해서 유사 조직들 힘을 증대시키는 거니까 이건 연합에 가깝죠. 협조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유사 조직들이 일시적 연결 방식이다. 자, 맞죠? 연합은 전문가를 둔 영속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 전문가를 둔 영속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동맹이고요. 동맹, 협조, 연합은 정치 결정과 관련해서 개별 조직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자, 아니죠. 정책 결정과 관련돼서 개별 조직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건 연합의 얘기죠. 동맹은 별도의 승인 없이도 자체적인 위원회 같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따르게 돼 있는 게 동맹이죠. 조직 간 협력 체계는 협조, 연합, 동맹 순으로 갈수록 강화된다죠. 자, 고쳐놓으시고 138번 문제하고 137번 문제를 통해서 이 협조, 연합, 동맹에 대한 틀이 정확히 잡혀야 돼요. 139번.
지역사 행동 전략 중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타조직과 협력 전략 옳은 것.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의 중복 방지. 자, 그럼 벌써 조종이야. 그죠? 자원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기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조력하는 거. 이게 조정이라고 하죠. 코디네이션. 140번. 사회 행동 모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이나 전술 유형이 아닌 것은 대중 조직을 개발하고 조직적 대항을 하고 입법 로비 활동도 하고 불매 운동도 하고 그죠? 보건교육 활동 이건 뭔가요? 예, 이건 사회복지 운동증으로 보여야 되겠죠? 예,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사행동 아니죠. 사행동은 그냥 으쌰으쌰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A 마을 앞에 도로를 확장 공사하기 위해서 오래된 나무를 베어버리고자 하자 A 마을 사람들은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전술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시의원한테 도로공사 반대하는 편지를 보낸다. 공청회 집단으로 참석해서 반대 발언한다. 신문사에 도로 확장 반대하는 홍보 배포한다. 도로공사를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한다. 이거 사회운동이죠. 그렇죠. 142번. 다음 사례에서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과업했습니다. 무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무장애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건물의 건축 장애 요소를 제거하자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자, 여기서 보기 중에서 첫 번째로 할 게 뭘까? 시민을 상대로 서면 운동한다. 무슨 정부의 공공건물의 개선을 촉구한다. 시민에게 건축장애 실태에 대한 홍보한다. 무슨 의회에 공공건물의 개선을 위한 청원을 한다. 건축장애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한다. 여러분 조작적 정의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바꾼다는 거 우리 조사론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건축 장애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라기보다는 개념적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건축 장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사람들은 몰라.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몰라. 그걸 개념적 정의화 시켜서 우리가 개념적 정의라는 게 사전적 정의화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야. 시민들한테 건축장애 실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정부나 또는 의회에다가 또 개선 관련된 청원이나 촉구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서명운동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1, 2, 3, 4는 섞여져도 되는 거야.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지? 개념적 정의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문제가 개념적 정의가 맞아요. 그런데 시험에 조작적 정의로 나왔단 말이야.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죠. 건축장애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건축장애라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먼저 정확히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서 그걸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143번.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주민의 참여가 더 높아진다. 지방정부가 복지 불균형 심화될 수 있죠. 그렇죠. 돈 많은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하고 그렇지 못한 데에서 어떻게 이런 갈등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 문제.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 개발한다. 자,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된다. 자, 이게 보면은 이것도 사실 문제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게 이제 9회 때 시험인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보면 사실 기초생활보장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 얘기하는 겁니다. 이 9회 시험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모든 그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도록 법이 있었었는데 우리 법제론 하면서 법제론이 아니라 이제 정책론 시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배우셨죠. 거길 보면은 지자체 장애 판단에 의해서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대상자들한테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급여 외에 더 금액을 줘도 된다라고 돼 있는 조항이 있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대세요?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더 줘도 된다. 사정에 따라서.
더 줘도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자, 그 조항을 들이민다라고 한다면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될 수도 있죠.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의 경우에는요, 그죠?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합시다. 이 구애가 이제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답은 리을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44번. 지방 분권화에 따른 지역 사회 복지 환경의 변화로 민간 사회 복지 부분 전반에 걸쳐서 요구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 능력 개발과 책임성 강화, 복지 관련 연계망 구축 기반 마련, 지역사회 종교, 시민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 강화, 공공부대에 대한 견제 협력화 다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145번. 지자체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행정으로부터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행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지방정부의 권력 강화로 복지 예산이 확대되면 이로 인한 민간 참여가 약화된다. 그렇지 않죠. 지방정부가 권력을 강화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강하죠. 이런 게 복지 관련된 목적세가 없어요. 그리고 국세가 지방세보다 훨씬 많죠. 즉 중앙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지자체가 되면서 중앙정부가 돈 많이 안 주면 즉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은 자체 재정 갖고서 복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복지 예산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도 있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민간 참여가 강화돼야 되는 거야. 민간 참여. 그러니까 어떤 영의적 목적 또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복지에 좀 헌신 봉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도록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정책 수립 가능하고 재정 자립도의 격차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복지 사업의 문제점을 발생시켜 지역 간 복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맞죠? 146번.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지방 분권의 부정적 측면이라 했어요. 자, 사회복지 행정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서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자, 지방정부와 사회개발에 있어서 사회개발 정책에 우선을 두는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 감소될 수도 있고, 그죠? 자, 복지의 분권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복지 집행의 구축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건 참 바보가 풀 수 있는 문제죠. 바보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왜 그러냐면은 복지의 분권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복지 집행의 구축이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죠. 3번도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부정적 측면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기 중에서 부정적이 뭔지 긍정적이 뭔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푸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내용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죠. 자,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 나타날 수 있다.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로 복지 수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자, 147번.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거는 것은 이건 여러분 풀어보세요. 자, 긍정적인 것도 여러분들 꼭 풀어보세요. 자, 그냥 수준이 낮아서 뭐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입니다. 여러분 149번 풀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없어졌죠 지금. 원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2항부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있었었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우리 사회보장급여 이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법이 생기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이 보장계획은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149번 없애시고, 자, 150번도 없애세요. 자, 151번도 없애시고, 152번도 없애세요. 신나죠? 자, 153번도 없애세요. 자, 154번도 없애세요. 그렇죠? 155번 하고 156번만 보면 돼요. 자, 자, 그런데 시험은 꼭 한 문제 나올 거라는 거야. 자, 봅시다. 155번.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변경됐다. 맞죠?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심의한다. 맞죠? 심의기구였었어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어디 붙어 있었어요? 예, 시군구에 붙어 있었었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 보장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도 맞죠? 4년입니다. 4년. 156번.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맞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수요를 측정하고 목표 및 추진 전략 수립하고, 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한 보건과 의료행위 주택 고용 문화 다 포함시키죠. 다 포함해서 포고, 그다음 시도 시군구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계획 수립 절차 5번부터 봅시다.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 도모한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군구 걸 수립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보내요? 예, 시군구에 붙어 있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다 보내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그걸 심의했었었죠. 그 심의한 걸 가지고 어떻게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된 것이 어떻게 시도지사한테 가죠. 그럼 시도지사는 시도 차원의 즉 각 시군구에서 올라온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취합해서 시도 차원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어떻게 시도에 붙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내면 거기서 심의했었었죠.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어떻게 시도 의회에 어떻게 보고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었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어떻게 또 보고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중심으로 해서 특히 법들 정리해놨잖아요. 예, 법점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싹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니까. 자, 이제 사회복지관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사회복지관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에서 유치할 수 없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정부 지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의 재정에서 정부 지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복지관 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도 과제로 제기된다. 복지관 운영 원칙 중에 하나가 통합성이다. 자, 여기 통합성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통합성. 예, 없죠. 그러니까 통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 주민들의 욕구가 아주 포괄적이야. 그렇죠. 예, 그것들을 어떻게 다 조정해서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관의 재정 자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재정 자립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 법인들이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위탁 운영 법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 이제 법인 전입금이라고 해서 법인 돈을 넣어야 돼. 예, 법인 돈을 운영 자금으로 내야 되는데, 예, 그걸 되게 어려워하죠. 그렇죠. 예. 자, 정부에서 사회복지관의 분야별 단위사업 구성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 비중이 높은 곳은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위탁 과정, 그렇죠. 유추할 수 없는 것이라 했으니까 정부 지원 예산은 지자체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복지관 재정에서 정부 지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 많다는 얘기는 정부가 그만큼 이 복지관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복지관은 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복지관 운영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맞습니다. 자, 158번 사회복지관의 각 분야별 단위 사업 이것도 보지 마세요. 법이 싹 바뀌었습니다. 보지 마시고 159번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일반주의 실천을 실행하는 곳으로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되고 종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조직화 사업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어져야 된다. 자, 여기 보면요. 일반주의 실천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일반주의 실천을 실행하는 곳으로가 아니고 일반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 우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겠지만은 복지관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들 위주로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죠.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조직화 사업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복지관은 종합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하려고 만든 기구예요. 그렇죠. 지역사회 주민들 조직화시키려고 만든 기구는 사실상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복지관의 하나의 파트 사업으로서 조직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원래는 종합적 서비스 제공하는 기능이 원천적 기능이고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율성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자율성 원칙.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공부하셨어요. 우리가 전달 체계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있었을 때 민간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을 민간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들이 자유롭게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진짜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취약계층의 가족 기능을 보완하고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해당한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주민들 조직화시키는 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자, 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는 거죠. 운영위원회는 의결권 없습니다. 이사회가 운영권을 갖고 있고, 또 조금 낮게 본다면 이제 시설장, 그러니까 복지관 관장님이 해당 권한을 갖고 계신 거죠. 자, 160번. 최근에 개정된 사회복지 법령에 따라서 달라진 사회복지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잘 보십시오. 우리 사회복지 사업법 내용들 다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다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복지관도 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161번. 사회복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을 또 수행하고, 사업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하여 실시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선순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반 주민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사업법령상 사회복지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회복지 사업법 97년 개정되면서 모든 사회복지 시설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받게 돼 있고,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거,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복지재단, 이런 재단, 그러니까 복지재단 이런 것들이 있죠. 걔네들이 이제 평가 조직들이에요. 평가를 합니다. 이런 복지관들을.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원칙 등에 따라 운영돼야 되고. 자, 162번. 후원 개발 사업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눔 문화 확산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기여, 후원자의 자아 실현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주민 참여 유도, 민간 비영리 조직의 자율성이 아니고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향상 기여. 자, 답이 다 되고요.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 이항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재정 지원 방법이 변경됐고, 사회복지관 5대 사업, 자,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죠.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관 평가제도 앞에서 얘기했고요. 운영원칙,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등이 있다는 것도 했고요. 자, 재가복지봉사센터 이것도 보지 마십시오. 이제 안 하죠, 이런 거, 그죠? 예,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자, 요 내용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